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1분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생각이 또렷해지고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맑은 정신을 갖게 되는 방법을 알게 된 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윤정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나이는 결코 맑은 정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떤 물건을 가지러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난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적은요? 머릿속 생각은 또렷한데 말로 꺼내려면 자꾸 막히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랫동안 저 역시 이런 깜빡거림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0, 80, 90을 넘긴 어르신들 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몸 동작도 안정적이고 대화도 막힘없이 이어가며 어린 시절의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활력 비결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간단한 습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뇌의 영역을 깨우는 소소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가볍게 할 수 있고 위험하지도 않으며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은 동작들입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균형 감각, 그리고 생각의 명료함을 깨워주는 5가지 짧은 실천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면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어 하루에 단 1분이면 가능한 통합 루틴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1분이 당신의 뇌를 20년 전처럼 민첩하게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지기능의 저하는 서서히 진행되며 알아차리기 힘든 상태로 깊어집니다. 그 신호는 아주 작게 나타납니다.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방에 왜 들어왔는지 까먹거나 긴 대화 중에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예전보다 생각이 느려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사실은 뇌가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극이 없으면 뇌의 일부 영역은 서로의 연결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는 둔해지고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는 약해지며 뇌 혈류량도 감소합니다. 마치 물을 주지 못한 꽃과 같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지만 꽃잎이 서서히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물을 주면 시든 꽃이 되살아나듯 우리의 뇌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꾸준하고 구체적인 자극입니다. 긴 시간의 운동이나 복잡한 방법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발가락 움직이기입니다. 기억력을 높이는데 발끝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작은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뇌과학적으로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발가락은 뇌의 균형과 협응을 담당하는 손해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 손해는 단지 몸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주의력과 같은 중요한 인지 기능까지 조절합니다. 발가락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뇌회로가 다시 깨어납니다. 잊고 지냈던 스위치를 눌러 켜는 것과도 같지요. 들으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많은 사례와 연구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이경수 어르신 75세이 계셨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집 안계단조차 불편해하시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하실 만큼 걸음에 자신감이 없으셨습니다. 다리 근육 자체는 튼튼했지만 뇌와 몸 사이의 연결이 끊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단 1분 발가락을 움직이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엔 의심하셨어요. 발가락 좀 움직인다고 머리가 맑아진다고요 하며 웃으셨지만 그래도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바닥에 힘있게 눌러 5초간 지탱합니다. 이어서 발가락 끝으로 바닥을 부드럽게 10초간 문지릅니다.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계속해서 오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10초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30초가 되며 이 사이클을 2번 반복하면 정확히 1분이 됩니다. 2주가 지난 뒤 이경수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발걸음이 훨씬 안정감 있어요. 어디 붙잡고 다니지도 않고 머리도 훨씬 맑아진 느낌이에요. 누가 머릿속에 불을 밝혀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 도쿄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3주 동안 이 동작을 꾸준히 실천한 노년층은 균형감각 협응력은 물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확연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정말 간단한 동작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헬스장도 운동복도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발과 단 1분만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뇌로 가는 길이 바로 발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번째 운동은 목을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바로 뇌로 가는 혈액순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소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뇌세포는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결과 생각이 흐릿해지고 반응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지만 목은 우리 몸과 뇌를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스트레스나 나쁜 자세로 인해 굳거나 긴장되면 마치 정원용 호스를 꺾은 것처럼 혈류가 막히고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 동작은 바로 그 긴장을 풀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뺀 상태로 시작합니다.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 가장 편안한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 다음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고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돌립니다. 이후 턱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듯 고개를 살짝 위로 들고 몇 초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턱을 아래로 내리며 가슴에 살며시 붙인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전체 흐름은 매우 부드럽고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며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사이클은 약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2번 반복하면 정확히 1분이 되며 그 짧은 1분이 뇌에 신선한 혈류를 공급하는 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이 운동을 실천하면 뇌가 금세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이 한층 맑아지고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며 생각도 훨씬 또렷하고 빠르게 정리되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간단한 동작이지만 온전히 집중해서 실천하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뇌의 잠재력을 서서히 깨워주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3번째 운동은
혀를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뇌과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롭고 효과가 뛰어난 운동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그 효능이 꾸준히 확인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운동은 혀를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임으로써 뇌 속에서 언어 기억력 반응 속도를 담당하는 영역을 자극하는 원리입니다. 왜 혀일까요? 혀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 말단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의도적인 혀의 움직임은 말하기, 이해하기, 기억하기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강한 자극을 보냅니다. 비유하자면 뇌 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집중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편안히 앉은 다음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혀를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몇 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혀를 오른쪽으로 돌려 볼에 닿는 느낌으로 움직이고 이어서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그 다음엔 혀를 위쪽 입천장에 강하게 눌렀다가 힘을 빼는 동작을 긴장과 이완을 번갈아가며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를 원을 그리듯 한쪽 방향으로 돌리고 이어서 반대 방향으로도 회전시켜줍니다. 전체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 약 30초가 소요되며 이 과정을 2번 반복하면 정확히 1분이 됩니다. 이 운동은 특히 말을 하다 보면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자꾸 특정 이름이나 날짜를 까먹는 경우 혹은 대화 중에 말이 막히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머릿속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되고 입 밖으로 부드럽게 나가지 않는 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건 결코 요상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경 자극 운동입니다. 이처럼 혀를 움직이면 말이 또렷해지고 생각의 흐름이 깔끔해지며 필요한 기억을 떠올리는 능력도 강해집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동작은 지금 당장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집중력과 뇌를 깨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네 번째 운동은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동작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강력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귀가 단지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균형 감각과 공간 인식 그리고 경계심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귀는 뇌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요한 부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부위는 신체적 안정과 심리적 균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바로 뇌관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영역이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움직임이 더 유연해지고 어지럼증이 줄며 청각이 또렷해지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전엔 단순한 둔함이나 피로라고 여겼던 증상들이 사실은 이 부위의 기능 저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귀를 살며시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뇌와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쉽고 앉은 자세에서 편안히 실시하시면 됩니다. 양손으로 양쪽 귀를 잡고 먼저 위쪽으로 천천히 당긴 뒤 몇 초간 유지합니다. 다음에는 귀를 바깥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겼다가 이번엔 아래 방향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손가락 끝으로 귀 전체를 원을 그리듯 문질러 줍니다. 귀의 경계를 따라 작은 원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은 균형을 감지하는 감각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고 해당 부위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짧은 시간 안에 몸과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느끼게 합니다. 불과 30초 만에 귀 주변이 따뜻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2번만 실천해도 그 효과는 눈에 띄게 커집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임상 연구에서도 귀 마사지는 전정기관의 기능과 소리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2가지는 낙상 예방과 감각 혼란, 정신적 혼돈을 줄이는데 특히 고령층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혹시 일어설 때 중심이 흔들리거나 걷는 동안 불안해서 벽이나 난간을 찾게 되신다면 이 운동이 꼭 필요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이 동작을 예방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뇌를 잇는 중요한 통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운동은 지금까지의 모든 동작을 하나로 연결한 통합 루틴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루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려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이 모든 걸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5가지 동작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단 1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통합 루틴은 마치 오케스트라와도 같습니다. 각 악기가 혼자 연주해도 아름답지만 모두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 하나의 완벽한 음악이 탄생하듯 우리의 뇌도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자극될 때 서로 간의 연결이 더욱 튼튼해지고 혈류순환은 활발해지며 머릿속이 눈을 뜨는 듯 맑아지고 가볍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 80세의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 진료실에서 배웠을 때 기억력 저하가 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말씀하실 때 단어를 자주 멈추셨고 걷는 것도 불편해 보였으며 고개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실 정도로 뻣뻣했습니다. 표정도 어둡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걸 다 하라는 말씀이세요.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5가지 동작을 각각 기억해서 하려면 누구에게나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앉은 채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한 흐름으로 하게 되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지고 오히려 재미까지 느껴진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함께 루틴을 보여드리자 처음엔 조심스럽고 어색하셨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르신은 의자에 앉아 발가락을 위로 올렸다 내리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셨고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부드럽게 움직이셨습니다. 이어서 혀를 쭉 내밀고 두 귀를 위로 가볍게 당기셨고 혀를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귀를 바깥 방향으로 늘려주셨습니다. 입천장에 혀를 누르는 동안 귀는 아래쪽으로 당겼고 마지막엔 입을 다문 채 혀를 원형으로 돌리며 귀 전체를 손끝으로 둥글게 문질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단 1분 동안 천천히 집중하며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뒤 다시 병원에 오신 어르신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말씀도 자연스럽고 또렷하게 이어지셨으며 무엇보다 얼굴에 확연히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어제 갑자기 20년 넘게 연락 없던 친구의 전화번호가 생각났어요. 입 밖으로 또박또박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뇌를 전체적으로 깨우는 통합 자극이 몸과 기억 감정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요. 한번 깨어난 뇌는 스스로의 리듬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삶의 모든 장면이 조금씩 더 또렷하고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 1분의 집중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동작을 익히셨고 그걸 어떻게 하나로 이어서 1분 루틴으로 만드는지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단 3가지 비밀이 이 루틴의 효과를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작고 사소해 보여도 실제로 실천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열쇠라 불릴 만큼 강력한 변화의 촉매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뇌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혈액의 흐름도 좋아져서 뇌에 산소와 영양소가 더욱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결국 이 1분 운동의 효과도 몇 배로 증폭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 시작 5분 전 생수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호흡입니다. 단순히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방식의 호흡입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이 리듬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불안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호흡은 머릿속으로 맑은 공기를 들여보내듯 그동안 잠들어 있던 뇌의 영역을 조용히 깨워주는 자극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바람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지요. 세 번째 비밀은 생각보다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고 운동을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잔잔한 피아노 클래식 기타 혹은 바람소리나 새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좋습니다. 이런 음악은 우리 뇌에서 쾌감과 동기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덕분에 단순한 움직임이 힐링의 시간으로 바뀌고 1분이 그저 건강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소중한 여정이 됩니다. 좋은 향기를 더해도 좋고 햇살 아래 창을 열고 해도 좋습니다. 이 1분이 당신만의 회복의식이 되도록 해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선 해야 할 것뿐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기대한 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효과를 방해하는 3가지 흔한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급하게 동작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마치 해야 할 일을 하나 더 끝낸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넘기면 뇌는 그 자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뇌는 속도보다 리듬과 집중을 원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빨리 하는 운동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실수는 몸에 무리를 주는 경우입니다. 어깨가 아픈데 억지로 돌리거나 고개가 불편한데 끝까지 젖히는 등의 동작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 루틴은 절대 힘을 주는 운동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무리하지 않고 스스로를 배려하는 태도 자체가 이 운동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꾸준하지 않은 시도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오, 느낌 괜찮네 하고는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는 반복 속에서 반응하고 일상 속 루틴으로 자리 잡을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 1분이지만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기억력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생각이 또렷해지며 몸의 중심도 점점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변화란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의 반복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것을
내일도 모레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특별한 루틴을 배웠습니다. 복잡하지도 힘들지도 않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놀랍도록 큽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5가지 움직임. 단지 동작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뇌 속 깊은 곳을 자극해 당신 안의 에너지와 생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발가락은 균형을 깨우고 목은 뇌로 향하는 혈류를 깨끗하게 틔워주며 혀는 언어와 기억을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귀는 집중력과 감각의 중심을 다잡아주지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1분 루틴은 마치 뇌 전체를 위한 맞춤형 음악처럼 각 부위를 조율하며 새로운 활력을 부여합니다. 아마도 방금 전 함께 따라하며 발끝의 가벼운 감각이 스치거나 목이 편안해지고 머릿속이 환해지는 순간을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뇌가 분명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60세든 70세든 80세를 넘겼더라도 우리 뇌는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하고자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뇌가 원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약도 거창한 장비도 힘겨운 운동도 아닙니다. 하루에 단 1분. 그리고 그 1분을 지켜내려는 의지. 그 2가지만 있다면 뇌는 스스로 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 손에는 강력한 도구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 루틴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먹는다면 몇 주 안에 분명한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당신만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가족, 친구, 이웃들 역시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이 또렷해지고 걸음이 안정되며 표정에서 나오는 기운이 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깨어난 당신의 모습, 새롭게 단단해진 당신 자신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처럼 뇌의 활력을 찾고 싶은 누군가에게 꼭 나눠주세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친구 물건 둔 곳을 자꾸 잊어버리는 동생, 혹은 기운이 빠져 늘 앉아만 계신 어르신께 이거 한번 따라해봐요 라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 들어간다는 사실 앞에 평등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갈 것인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맑은 정신, 또렷한 의지, 존엄한 노년, 그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1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루틴을 시작하셨다면 꼭 3주 뒤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주세요. 댓글에 당신이 느낀 변화, 깨달음 혹은 사소한 체감이라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사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능성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돼지고기에는 세균과 중금속, 심지어 인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한 성분이 들어있어 식품안전 전문가들이 고위험 부위로 경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권장 섭취량의 수십 배에 달해 심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어떤 부위는 돼지 몸속에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 약물이나 중금속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위험한 부위는 섭취 시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어 민간에서는 독성약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반드시 폐기해야 할 부위들이 일부 양심 없는 유통업자들에 의해 다져져 만두나 찐빵 고기전 등의 속재료로 사용되어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돼지고기에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6부위를 가장 솔직하게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어떤 부위는 콜레스테롤 폭탄이고, 어떤 부위는 중금속이 쌓인 곳이며, 어떤 부위는 아예 유통이 금지된 독성 부위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떤 부위를 피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온 가족의 식탁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강 수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부위는 바로 돼지의 뇌입니다. 예전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선 모양이 닮은 음식이 그 기관을 보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로 머리를 많이 쓰거나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돼지 뇌를 삶아 국으로 먹거나 전골에 한두 조각 넣어 보약처럼 드시곤 했습니다. 부드럽고 말캉한 그 식감은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들듯 매끄럽고 마치 사람 뇌와 비슷하게 생겨서 더더욱 보양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얼큰한 정어리나 달걀찜에 넣어 먹으면 그 고소함과 진한 맛에 숟가락을 놓기 힘들다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잠시 입맛을 멈추고 이 부위의 또 다른 면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돼지 뇌에는 모든 의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100g만, 즉 2덩이 정도의 양만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무려 2을 훌쩍 넘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의 몇 배가 넘는 수준이며 기름 좔좔 흐르는 삼겹살 한 접시보다도 훨씬 위험한 수치입니다. 자주 이걸 보약 삼아 먹는다는 건 마치 매일 혈관 안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집의 배수관에 기름을 계속 흘려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찌꺼기가 쌓이고 결국엔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막히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도 점점 더 끈적해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은 오르고 혈중 지방도 올라가며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기 딱 좋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자주 드신다면 그 위험성은 배가 됩니다.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무서운 질환이 사실은 이런 보신 식습관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러한 질환을 가진 분들께는 돼지 뇌는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뇌를 먹고 뇌를 보신한다는 말은 실상은 뇌뿐 아니라 심장과 혈관까지도 해치게 되는 모순된 선택이 되는 셈입니다. 콜레스테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퓨린 함량도 높기 때문에 통풍을 앓는 분들에겐 더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먹고 나면 관절이 붓고 찌릿한 통증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바로 중금속 축적입니다. 돼지가 자라는 환경이 만약 오염되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납이나 수은 같은 독성 물질이 혈류를 타고 뇌까지 침투하여 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위생검사와 검역을 거친 돼지고기라면 중금속으로 인한 급성 중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간과되기 쉬운 건
오히려 그 콜레스테롤 폭탄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건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돼지뇌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즘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식품 속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끼치는 영향은 예전만큼 절대적이지 않다고도 합니다. 즉,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아주 적은 양으로 맛만 본다는 정도는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끔 한두 조각 집어먹으며 그 고소한 맛을 음미하는 건 어쩌면 입안의 추억이자 작은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영양은 한 가지 식재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로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고 싶다면 골고루 챙겨 먹는 식단, 꾸준한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마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돼지뇌 한 조각이 우리 지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마트에서 말랑말랑한 돼지뇌를 마주치게 된다면 그 유혹 앞에서 스스로 되뇌어 보세요. 이건 가끔 먹을 땐 맛있지만 자주 먹으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보양식일 수 있다는 것. 입은 잠시 즐거울 수 있어도 내 몸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병이 될지 건강이 될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위는 돼지의 간입니다. 달큰한 시금치와 함께 끓인 돼지간국 불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간볶음. 이 두 가지는 많은 분들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정겨운 밥반찬일지도 모릅니다. 예전부터 돼지간은 돼지의 해독기관이자 가장 영양이 풍부한 부위로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에 좋은 음식으로 또 비타민 A가 많아 눈 건강에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간을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남겼고, 아이들이 공부로 지치거나 산모나 병후 회복 중인 가족이 있으면 정성스레 돼지간을 푹 삶아 국을 끓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이 간 역시 잘 알지 못한 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돼지간에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소의 저장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과연 과장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은 돼지든 사람이든 몸속에 해로운 물질을 분해하고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독소나 중금속 약물 성분이 간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나 마시는 물에 만약 납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 성분이 들어있었다면 그건 고스란히 간에 쌓이게 되고 고기를 삶는다고 해도 완전히 제거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간의 중금속 수치는 일반 살코기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간을 자주 많이 먹는다면 우리 몸속에도 독성 물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서서히 손상되거나 예기치 않은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돼지간은 콜레스테롤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100g 기준으로 300-400mg 정도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관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겐 분명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A의 과다 섭취입니다. 돼지간은 비타민 A가 풍부해 분명 장점이지만 과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과잉 섭취 시에는 어지러움, 구역질, 뼈 통증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돼지간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역과 위생검사를 통과한 제품이 판매되는 대형마트나
믿을 만한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간은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100g 이내로 소량만 드시는 것이 적당하며, 빈혈이 심하거나 비타민 A가 부족한 분들도 과하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결국 관건은 적당이라는 그 한 단어에 있습니다. 셋째는 구매할 때의 관찰과 조리 과정입니다. 생간을 살 때는 표면에 흰색 알갱이 같은 덩어리가 있거나 얼룩이나 반점이 있는 경우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병든 돼지의 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입 후에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구고 얇게 썬 후 피를 충분히 제거해 주어야 하며, 조리 시에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의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반쯤만 익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방식은 위생과 안전면에서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돼지간은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잘 쓰면 몸을 보하는 든든한 식재료지만 방심하고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공포나 극단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위험 요소를 알고 올바르게 다루고 적당히 즐기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식생활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바로 돼지의 콩팥, 즉 돼지 신장입니다. 서울의 재래시장이나 여름철 야외 포장마차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이 부위는 특히 남성분들 사이에서 정력에 좋다는 말로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약해졌을 때 한 번쯤은 먹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기 중에 고기라며 숯불에 올려 노릇하게 구운 콩팥을 즐기곤 합니다. 익으면 톡톡 터지는 특유의 식감과 감칠맛은 분명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요즘 의학계에서는 이 부위에 대해 전혀 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영양가 높아 보이는 돼지 콩팥, 과연 진짜로 보신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독이 든 식사가 될까요?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돼지의 콩팥은 체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말은 곧 돼지가 먹은 사료나 마신 물에 혹시라도 중금속이나 해로운 화학물질이 들어있었다면 그 잔여물 대부분이 간과 함께 콩팥에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돼지 콩팥에 납카드뮴 등의 중금속 수치가 일반 근육 부위보다 몇 배 이상 높게 검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콩팥을 장기간 자주 섭취한다면 어떨까요? 눈에 띄는 이상이 없어도 우리 몸속에는 서서히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거나 생식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보신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신장을 더 피로하게 만든다면 그건 참된 건강이 아니라 위험한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과 퓨린 함량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돼지간과 마찬가지로 콩팥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편이며 통풍 환자들에게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 퓨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 고지혈증 고혈압 통풍 증상이 있는 분들에겐
이 부위가 보약이 아니라 주의 식품인 셈입니다. 그러나 가장 간과하기 쉬운 그리고 가장 위험한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착된 채로 함께 조리될 수 있는 신장 위에 작고 단단한 조직, 바로 위샘입니다. 위샘은 돼지 콩팥 꼭대기에 붙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분비기관으로 강한 작용을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위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특히 강력한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이 성분이 열에도 매우 강해 일반적인 조리로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도축 과정에서 이 위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콩팥에 붙은 채 유통되어 조리된다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의 몸속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분출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혈압, 급상승 어지럼증, 식은땀, 메스꺼움,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순식간에 밀려올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축 시 부신을 반드시 제거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절대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부위로 검은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콩팥 요리는 아예 금기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정상적인 위생 기준을 갖춘 도축장에서 나온 콩팥은 부신이 제대로 제거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안전을 바란다면 집에서 직접 손질할 때 콩팥 꼭대기에 색이 다르고 질감이 단단한 부위가 붙어 있다면 꼭 칼로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결국 이 돼지 콩팥이라는 식재료는 전통과 현대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보양이란 명목으로 맹목적으로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감에 휘둘리지 말고 차라리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채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음식은 도구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건강은 식탁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부위는 바로 돼지의 폐입니다. 남쪽 지방, 특히 예전의 전라도나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배나 도라지를 넣어 푹 고운 돼지 폐탕이 기침이나 가래에 좋다고 여겨지곤 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몸이 으슬으슬할 때 한 그릇 먹으면 속이 풀리는 느낌도 들죠. 그래서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자연의 기침약이라며 즐겨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돼지폐는 먼지와 세균이 가득한 쓰레기 주머니와 같다 며 손사래를 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돼지는 본래 코로 땅을 파고 다니는 습성이 강해서 폐 안에 흙먼지, 이물질이 들어갔을 거란 인식이 강하거든요. 이 두 가지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건 폐 속에 들어있는 먼지보다도 더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바로 병원균입니다. 돼지도 사람처럼 폐렴이나 기관지염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는데, 병든 돼지의 폐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고온으로 조리해도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일부 양심 없는 유통업자들이 병사한 돼지의 폐를 몰래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중독되거나 심한 경우 입원까지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도축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돼지폐는 해체와 세척 과정에서 매우 쉽게 오염되며, 특히 공장처럼 운영되는 도축장에서는 폐 내부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 기도로 물을 직접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생관리가 미흡하면 외부 세균이 그대로 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말끔해 보여도 내부에는 혈액과 불순물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돼지폐를 가정에서 요리하려면 엄청난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에 폐를 연결해 수차례 주물러 씻고 폐 안쪽에 혈액과 찌꺼기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대충하면 오히려 위험한 식재료가 되는 것이죠. 폐가 하얗고 투명하게 될 때까지 세척을 마쳐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먹지 말까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돼지폐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수십 년 전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폐에 남아있을 수 있는 해로운 잔여물이나 병원균을 우려해 아예 유통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마트나 식당에서는 아예 이 재료를 구할 수조차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돼지폐가 유통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식재료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하고 세척과 조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돼지폐가 정말로 기관지나 폐에 좋은 음식이냐는 질문에 대해 과학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대부분의 효과는 따뜻한 국물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열에 의한 일시적 완화에 가깝고, 돼지폐 자체는 단백질이 주성분일 뿐 특별한 약용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결론적으로 돼지폐는 그 자체로 위험한 음식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식재료도 아닙니다. 사려 깊게 고르고 깨끗이 씻고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조리하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 철저히 지킨다면 가끔씩 전통의 맛을 느껴보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단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자주 먹는 건 지양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과학적 시각으로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부위는 바로 돼지 대장입니다. 흔히 막창이나 곱창이라 불리는 이 부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뜨끈한 곱창 전골이나 불향 가득한 매콤한 막창 볶음만 떠올려도 입안에 군침이 돌고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최고의 별미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분들은 대장의 특유의 냄새만 맡아도 인상을 찌푸리고 그 부위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인지 생각하면 도저히 먹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 돼지 대장, 과연 믿고 먹을 수 있는 부위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대장은 돼지 몸속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배설물이 지나가는 마지막 통로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위험성이 가장 높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내부에는 대장균, 기생충 알 등 다양한 병원균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몸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익히지 않은 대장을 먹으면 배탈이나 구토는 물론 기생충 감염까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돼지 대장을 요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세척이 필수입니다. 소금, 밀가루, 식초 등을 이용해 안팎을 반복해서 문질러 닦고 속을 뒤집어 남아있는 점액과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끓이고 양념을 강하게 해도 위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곱창 요리의 반 이상은 바로 이 세척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 깨끗하게 손질하고 충분한 고온에서 오래 익히면 대부분의 세균과 기생충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손질하기보다는 외식으로 곱창 요리를 즐긴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식당에서 우리가 먹는 곱창이 과연 그런 깐깐한 손질을 거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식당이 정직하게 손질하고 시간을 들여 위생적으로 조리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려 대충 헹군 뒤 바로 조리한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위생 문제뿐 아니라 돼지 대장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 살코기처럼 보이지 않아도 대장 부위는 지방이 상당히 많고, 특히 볶거나 튀기는 조리법은 기름과 조미료를 듬뿍 사용해 결국 고지방 고염식이 됩니다. 자주 섭취하면 혈중 지질이 높아지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부위는 다른 내장류처럼 콜레스테롤과 요산 수치도 높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금기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돼지 대장은 먹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조건이 따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철저한 위생. 믿을 수 있는 오래된 단골 식당을 찾거나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꼼꼼하게 손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적당한 섭취. 아무리 맛있어도 자주 많이 먹는 건 피해야 하며 가끔 기분 전환 삼아 맛을 보는 정도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입은 잠깐 즐거울 수 있어도 몸은 오래도록 그 영향을 받는다는 점. 언제나 기억해 두어야 할 건강한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바로 돼지 목덜미 살입니다. 언뜻 보기엔 기름기 적당히 섞인 고소한 부위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은 돼지 몸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 부위에는 림프 조직과 갑상샘 같은 민감하고 강력한 기관이 함께 몰려 있어 단 한 번 잘못 먹기만 해도 몸속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림프 조직부터 말씀드리죠. 돼지의 림프절은 목 부위, 특히 우리가 흔히 항정살이나 목살이라 부르는 부위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돼지 몸 안의 방어선이자 쓰레기 처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돼지가 감염되거나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세균과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 림프절에 모여 걸러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 조직 안에는 병원균의 잔해 염증 물질 때로는 항생제나 백신의 잔류물까지 함께 축적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양돈장은 돼지에게 주사를 놓을 때 목 부위를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 항생제나 호르몬제가 이 림프 부위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부위는 독소의 집결지라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돼지 목 안쪽 후두 가까이에 붙어 있는 또 하나의 장기, 바로 갑상샘입니다. 이 갑상샘은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분비 기관인데 여기서 나오는 갑상샘 호르몬은 사람 몸에도 강한 영향을 줍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호르몬이 열에 굉장히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냥 끓이고 볶고 찌는 정도로는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갑상샘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고기에 섞여 조리되고 그것을 사람이 먹게 된다면 몸속에서 갑작스러운 호르몬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갑상샘 호르몬 중독 증상은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며 뛰고 손발이 떨리며 불안감과 열감, 식은땀, 두통, 불면, 극심한 신경 과민 상태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발작이나 실신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런 갑상샘이 섞인 고기를 먹고 단체로 중독되는 사건도 있었고, 이 때문에 갑상샘은 먹으면 안 되는 부위로 공식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식 도축 과정에서는 돼지의 림프절과 갑상샘 같은 선조직은 반드시 깨끗하게 제거하고 따로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시중에 유통되면 안 되는 부위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자들은 이 저렴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목덜미살이나 림프 부위를 몰래 고기 분쇄기에 넣어 갈아버린 뒤 다른 고기들과 섞어 만두소, 떡갈비, 저렴한 햄버거 패티, 저가 소시지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져 놓으면 육안으로는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고기는 반드시 정품 라벨이 붙은 정육점이나 믿을 수 있는 마트 전통시장 등 검증된 곳에서 구매하세요. 절대로 가격만 보고 이상하게 저렴한 냉동고기 포장된 정체불명의 다짐육을 무작정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기를 구입할 때는 색과 결을 잘 보세요. 신선한 고기는 선홍색이나 옅은 분홍색을 띠고 윤기가 있으며 단단한 탄력이 있습니다. 반면 색이 어둡고 탁하거나 뿌옇고 잘랐을 때 안에 알갱이처럼 울퉁불퉁한 조직이 섞여 있다면 그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앞의 5부위는 많이 먹으면 문제였지만 이 목 부위의 림프 조직과 갑상샘은 단 한 번만 먹어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고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부에 숨겨진 위험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명적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알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만큼은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돼지고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6가지 부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돼지 뇌에서부터 중금속 축적이 의심되는 간과 콩팥 철저한 세척이 필요한 폐와 대장, 그리고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목 부위의 림프 조직과 갑상샘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니 예전부터 떠돌던 이야기들이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엔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들은 지금 앞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돼지고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부위는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특히 법적으로 유통이 금지된 돼지 목의 림프와 갑상샘, 그리고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부신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고기를 구입한다면 이런 위험 요소들은 대부분 사전에 걸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돼지의 뇌간 콩팥대장 같은 고콜레스테롤 고위험 부위는 절제가 핵심입니다. 좋아하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먹는 상차림의 고정 메뉴로 삼아선 안 됩니다. 가끔씩 특별한 날 별미로 맛보는 정도로만 즐기셔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사실 때 무조건 저렴한 것만 찾지 마세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식품 안전에서는 거의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가격만 보고 덥석 사기보다는 신선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온 믿을 수 있는 출처의 고기를 고르는 것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돼지의 어느 부위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모두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 절약과 창의성은 지금도 배울 점이 많지만 오늘날처럼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에는 이제는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따뜻한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검증된 정보와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팁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꼭 채널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